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나머지 기말고사 전까지 3명의 작가를 또 만날 텐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바로 노르웨이 작가 입센을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입센 하면 아마 잘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니까 연극도 보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주변에 이거 몰랐던 작품인데 입센 거였어 하는 그런 작품들을 꽤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대학로에 가도 입센의 공연은 항상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 작품이죠. 인형의 집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최초의 연극인데요. 물론 연극 작품은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세익스피어 연극도 이제 마지막 차에 이제 영국으로 갈 때 배울 텐데요. 이런 연극과의 차이점은 뭔지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는 가족이나 여성 또 소외된 그런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연극으로 만든 작가입니다. 네, 시간이 되시면 이런 연극들 중에서 입센의 연극 중에 하나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노르웨이 조금 보러 갈까요? 대자연의 이런 깨끗한 이런 자연을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고요. 노르웨이는 동계올림픽 역대 최다 종합 우승국이고요. 또 여러분 한때 좋아했던 이 만화 겨울왕국 기억나시나요? 이 겨울왕국의 배경이 노르웨이의 베르겐입니다. 우리나라는 북유럽 하면 좀 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정말 복지가 끝내주는 대신 물가는 좀 비싼 그리고 정말 일하기 행복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르웨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인구에 지금 진짜 이게 우리나라가 진짜 엄청 많죠.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3배나 4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는 진짜 너무 적죠. 그래서 이 북유럽을 여행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없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고, 근데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있다가 사진 보시면 여기 사람이 살기 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이 노르웨이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 거의 같은 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러시아 할 때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면서 이 러시아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항구들이 다 얼어붙어서 나가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노르웨이는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렇게 구성돼 있고 북유럽 여행 가시면 아마 이 네 나라를 거의 구경을 다 합니다. 크루즈를 타고 이렇게 여행하면서 도시 찍고 이렇게 가는 여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 나라들이 북유럽 신하들의 나라이면서 또 동시에 바이킹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오딘, 제우스와 비슷한 신인데요. 신들의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딘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대지의 여신 요르드인데요. 바로 오딘과 요르드의 아들이 바로 토르입니다. 여러분 토르 나오는 영화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천둥의 신이죠. 단순 무식하게 좀 생긴 면이 있죠. 이 커다란 체격이 이 붉은 수염이 특징인데 바로 바이킹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토르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트러블 메이커인 로키입니다. 이 북유럽 신화에서는 둘이 의형제로 등장하는데요. 로키는 여러 가지 말썽을 많이 일으키죠. 변신술의 기재이기도 하고요. 토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센 망치 있죠. 멸리르라고 하는데요. 이 멸리르도 난쟁이들이 로키의 방해 공작으로 일종의 불량품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멸리르입니다. 그렇지만 이 멸리르 하나만 있으면 토르는 최강 신이 되죠. 맥인기 요르드라는 허리띠가 있는데요. 이 허리띠를 차도 힘이 엄청 세집니다.
그리고 고대 영어로 쓰여진 영문학 최초의 서사시가 바로 베어울프인데요. 이 베어울프 이야기는 바로 북유럽의 괴물을 물리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또 북유럽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신이 있는데 바로 발키리입니다. 오딘의 명을 받아서 죽은 전사들을 바랄라로 인도하는 여신인데요. 바랄라 궁전은 오딘이 용감하게 전쟁터에서 죽은 용사들을 데려와 축제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킹 하면 주로 남성들이 바이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전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전설적인 여전사가 라게르타인데요. 실제로 라게르타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킹의 무덤에서 실제로 여전사들의 시체가 많이 발견되어서 여성들도 바이킹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킹들의 장례 문화는요, 이 죽은 사람을 선박에 이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에 태우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간혹 바다에 나가서 배와 함께 화장하는 장례식이 유명합니다. 장작더미가 높이 올라갈수록 이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최고 높이는 10m까지 이렇게 높이 쌓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노르웨이에서 하는 이 포탑 축제는 바이킹의 장례 문화에서 나온 것 같죠?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높이 쌓아놓고 이렇게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또 배를 태우는 축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모두 바이킹 문화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이킹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바이킹들의 지금 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무기 특징은 바로 원형 방패에다가 이 원형 방패, 그리고 도끼, 그다음에 칼, 그다음에 뿔투구 이런 거 쓰고 그다음에 사슬로 된 옷 이런 것들을 입고 싸웠는데 그런데 싸움은 굉장히 잘했다. 거의 광기에 가깝게 전투를 하면 미친 듯이 싸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광대버섯이라는 그 약간 마약은 아니고 이게 뭐죠? 이거 먹으면 약간 미치도록 그리고 흥분하고 그리고 이 버섯을 먹게 되면 또 이제 칼로 찔러도 뭐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게 아니라 고통을 모른다. 그래서 미친 듯이 싸워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 잔혹한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킹들은 8세기부터 출현했고 밑에까지 페르시아까지도 진격했고요.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그 다음에 미국까지도 건너갔어요. 바이킹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다에서 태어난 전사다 이렇게 붙여요. 사실 전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 해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해적하면 또 캐리비안의 해적 이것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다음 편에 스페인 할 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배와 바이킹의 배는 정말 다르고요. 이 사람들은 아까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뭐 이쪽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진출을 했냐.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막 침입해가지고 특히 해안가 쪽에는 이제 수도원들이 되게 많았는데 수도원에 이제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다 훔쳐다가 러시아나 페르시아 쪽에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상업을 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자기네 물건이 아니라 훔쳐다가 파는 무역 활동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조선술과 항해술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배를 보시면 진짜 놀랄 거예요. 이런 배로 어떻게 여기 거의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 뒤에는 또 바로 나라가 된 게 아니라 바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이킹들은 부족 생활하고 서로 연합해서 활동하는 걸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부족들끼리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영국, 프랑스, 동로마, 페르시아까지 남아있고 그 옆으로는 미국까지도 진출했고 이게 다 기록으로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노르망디 공국을 세웁니다.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하도 이 사람들이 와서 훔쳐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땅을 떼줬어요. 차라리 니네가 여기서 농사를 져. 그러면서 우리 괴롭히지 말고 농사 짓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프랑스 땅을 내줘서 노르망디 공국을 세우고 영국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켈트족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옛날에 이제 로마가 침범을 했었죠. 그리고 로마의 그런 인종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동화되어 살다가 이제 바이킹들이 또 내려오면서 또 합쳐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영국입니다. 도끼, 배틀엑스라고 하는 도끼를 가지고 철퇴, 그리고 이 원형 방패 이런 것들을 했고요. 이건 이제 현대식으로 재현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칼이요. 이게 울프 베르흐트라는 실제 이 칼 회사도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이 칼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 하면 다른 유럽의 당시 이제 칼들은 싸우다 보면 부딪히면 부러진다. 얘는 안 부러져. 얘 여기다가 뭐를 했냐면 숯을 갈아서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 탄소 함유량이 높여서 부러지지 않고 휘어져요. 이 칼이 되게 유명한 거야. 그래서 칼 회사 이름이 울프 베르트 치면 칼 회사 이름 나와요. 지금 이제 시칼이나 이런 거 만들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이 무기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가볍고 그러면서 부러지지 않는 이 칼을 이용해서 굉장히 잔혹하게 싸운 걸로 유명하죠. 제가 정말 이 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데 거의 한 30m 길이는 되고 폭은 한 5m 되는데요. 이 배와 이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배를 지금 비교해 보신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밑이 없어요. 밑이 없고 밑에 이제 캐리비안 해적에 보시면 밑에 이제 뭐가 있어요? 밑에 이제 뭐 선원들이 잠잘 수 있는 곳도 있고 선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식량 같은 것도 넣고 뭐 감옥도 넣고 뭐 이런 것들 다 넣었어요. 음식도 다 여기다 챙겨갔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밑에가 없는 굉장히 얇은 배예요. 그러면 배들의 선원들이 여기에 타고 도시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가겠죠. 음식 식량 여기다 같이 싣는 거지 옆에다가. 잠은 어디서 자요? 그냥 여기서 자는 거야. 누워서 그냥 자는 거야. 배가 그냥 실려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이 곡선은 이거를 나무를 휘어서 이걸 만들어서 했다는 게 대단하고요. 이 배로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미국을 갔다고 생각해봐. 몇 개월에 걸쳐서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건너간 거예요. 이걸 배를 타고. 이 배는 너무 얇아서 이거를 배를 타고 갔는데 파도가 막 쳐. 파도가 막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는 거의 막 뒤집어들듯이 하면 뒤집어지진 않는데 계속 물이 막 비바람 불면 여기 다 그냥 다 젖는 거예요. 젖고 그리고 막 이게 막 그 물결에 휩쓸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막 요즘 배멀미 하면 진짜 죽는 거죠. 이거 거의 배멀미 전용 배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런 배를 타고 제가 미국을 갔다 하니까 진짜 놀랍죠. 근데 이 배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얇으니까 강을 타고 안 깊숙이 갈 수 있어요. 캐리비안의 해적의 배가 바로 해안가 앞에다가 배를 내리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좀 떨어진 곳에 내린 다음에 그 작은 쭉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배들은 깊이 못 들어가요. 근데 얘는 그냥 강바닥 물 조금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도시들은 다 어디에 있죠? 강을 따라 있죠. 강을 따라 있으니까 런던의 템스강, 이걸 따라서 런던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파리의 센강 따라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 갑자기 나타난 이 배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쑥 들어와서 물건을 다 훔치고 싹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배가 진짜 싸움에 이런 약탈하기에 정말 좋은 최적화된 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장거리로 어디 멀리 가기엔 좋지 않은데 여기다가 이제 막 물건을 싣고 훔쳐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 하죠. 그리고 얘네 갈까마귀를 데리고 다니면서 날려가지고 육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갔냐? 노르웨이 사람들은 주로 아이슬란드는 이쪽 먼 쪽을 했고, 그 다음에 덴마크는 주로 영국인의 이쪽을 공격했고, 스웨덴은 러시아 쪽을 공격했는데요. 이 세 나라, 바이킹의 나라인데 이 나라 중에서 가장 잔혹한 바이킹은 어느 나라일까요? 맞춰보세요. 노르웨이일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노르웨이를 찍는데요. 덴마크예요. 덴마크인들이 가장 잔혹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노르웨이, 스웨덴도 덴마크가 다 접수하죠. 그래서 400년간 이렇게 지배할 수 있었던 게 덴마크가 아주 잘 싸우는, 아주 잘 싸운 그런 민족 중에 하나고, 이쪽 유럽까지도 점령을 하면서 너무나 잔혹하게 싸우기 때문에 아예 나라를 내줬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샤를 2세 같은 경우에는 금은보화를 줬어요. 이 바이킹의 장점은 뭐냐면 약속을 잘 지켜요. 절대 다시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보냈는데, 좀 있다가 또 바이킹들 또 쳐들어오는 거야. 니네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린 걔네 모른다. 얘네들이 부족이기 때문에 그 부족은 절대 안 가.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야. 저쪽 부족에 거기 갔더니 금은보화 잔뜩 주더라.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부족들이 계속 공격해 와서 오죽해야 땅덩이 떼주고 그냥 여기 살아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바이킹족이 아주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정말 이걸로 유명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데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거의 다 태반이 이런 땅이에요. 이거 농사 되겠습니까? 농사 안 돼요. 바이킹들이 왜 밑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침략했겠습니까? 인구는 늘고 먹을 거는 없고 농사는 지을 수 없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쪽으로 유럽을 다 침략한 해적들이죠. 노르웨이를 보러 가면 주로 뭐를 보러 가냐? 이 피오르드를 보러 가죠. 이거는 빙하가 침식돼서 생겼는데 이게 호수가 너무 잔잔해 보이니까 그럼 별로 깊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바다예요. 바다고 이게 빙하가 녹아서 생긴 그런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고 안 깊어 보이는데 깊이가 깊은 곳은 1300m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지면 죽어요. 죽어요. 아무도 진짜 너무나 깨끗하고 맑아서 물속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게 이제 피오르드인데 이런 게 곳곳에 진짜 노르웨이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사람이 살긴 좀 어려워요. 절벽도 까마득하게 높고 그리고 여기 이제 겨울에는 거의 다 죽어 있고 이끼류나 뭐 이런 것들만 겨우 살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만 반짝 이렇게 조금 초록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거의 흑색에 가깝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크루즈선들이 곳곳에 다녀서 구경하고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제가 오스트리아에 갔을 때 오스트리아도 이제 알프스 산이 녹아서 생긴 호수들이 있는데 너무 깨끗하고 맑아요. 제가 나중에 여기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맑고 깨끗한데 공기가 너무 깨끗했거든요. 여기는 노르웨이 가시면 거기보다 진짜 여기 공기 속엔 진짜 맑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티끌이 없구나 이런 걸 느끼고 숨이 잘 쉬어진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노르웨이 자랑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민 가려면 노르웨이로 가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건데 노르웨이가 그만큼 살기가 좋다. 아마 노르웨이 정부가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한국 사람 아마 데려다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살 거야. 우리나라 사람을 좀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백야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노르웨이는 5월에서 8월까지 거의 한 3개월, 4개월 길게는 이렇게 되고 계속 낮이에요. 이게 지금 밤에 한밤중에 공연하는 건데 낮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구경을 하고 낮에는 노르웨이 사실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300일은 흐리고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좀 흐려요. 그래서 날씨가 햇볕이 찐다 하면 다 나와서 햇볕이 찌고 그렇게 있을 정도로 해를 되게 좋아합니다. 백야 현상이 일어날 때는 밤늦게까지 햇볕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반대로 극야 현상. 그래서 겨울에 이런 때 가면 진짜 너무 춥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극야 현상은 이건 밤만 계속되는 거예요. 밤만 계속되기 때문에 춥고 밤만 계속되기 때문에 좀 단점은 뭐냐? 단점은 전 세계 또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기도 하지만 우울증, 정신병이 많은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좀 우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해를 못 보니까.
극야 현상과 백야 현상은 이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여기가 이제 여름에는 백야, 여기는 이제 겨울에 극야, 반대로 겨울에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노르웨이는 또 가면은 또 이거 보러 가죠. 너무 예뻐요. 커튼처럼. 정말 이 맑고 깨끗한데 정말 이게 뭐지? 뭐 담요를 펼쳐놓은 것 같은, 커튼을 펼쳐놓은 것 같은 이런 오로라들이 색색깔로 있습니다. 녹색만 있는 건 아니고요. 색깔이 여러 개로 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깨끗하고 밤에도 너무 깨끗하니까 요거를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요거하고 피오르드 구경하러 많이 갑니다. 노르웨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북극과 가까운 도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도시가 바로 노르디곶이에요. 북쪽에서도 최북단이니까 어떻겠어요. 여기는 사람이 이제 겨울에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도 없어요. 너무 추워서. 여기는 극지방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이 목조 건축물인데 추우니까 밖에 나돌아다닐 수가 없잖아.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이거저거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수공예품, 이 나무로 만든 가구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이 스타브교회는 노르웨이 북유럽의 전통 이런 목조 스타일에다가 이 기독교가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그걸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교회예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에만 있는 독특한 스타일의 이 스타브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고 목조로 나무로 만들었는데 못을 안 썼어. 우리나라도 옛날 이제 대들보나 이런 거 보면 나무끼리 끼워가지고 맞춘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못을 안 쓰고 가구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북유럽 가구들이 유명한 편이고요. 이제 뭐 퀼트라든지 러그라든지 이런 거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만들어서 북유럽 가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옵니다. 스카프나 이런 디자인 같은 게 북유럽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 많이 사오고 또 제가 아까 손재주가 되게 좋아서 여러 가지 잘 만든다. 정말 디자인이 참 예쁘게 잘 만든 것들이 많으니까 북유럽 가면 이런 거 꼭 사오셔야 돼요. 북유럽 가구 스타일은 요즘 뭐 북유럽 스타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무가 기본으로 재질이 들어가고 거기에 아주 심플하면서 편안한 느낌의 이런 가구들이 북유럽 스타일 가구입니다. 디자인도 북유럽 가구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예쁜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목조 배우시는 분들이 노르웨이 꼭 가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 노르웨이 역사로 볼게요. 바이킹 시대를 지나서 노르웨이는 한참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바로 덴마크의 지배를 받는데요. 자그마치 400년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국으로 있으면서 노르웨이 언어를 쓰지 못하게 되고 덴마크어를 쓰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어를 쓰게 했잖아요. 사실 몇 년이지만 그 사이에 저희 할머니도 일본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400년 동안 노르웨이어를 쓰지 못하고 덴마크어를 썼기 때문에 덴마크어가 공용어가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 문서나 언어나 학교 그리고 연극도 마찬가지인데요. 덴마크어로 연극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덴마크의 속국으로 지내다가 이번에는 1814년에 이번에는 스웨덴의 노르웨이가 양도가 됩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스웨덴의 속국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이제 별도의 군주국으로 독립하게 되고 1940년에 나치 독일의 점령을 받아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해방이 돼서 제대로 된 나라가 됩니다. 400년 동안의 덴마크의 통치에서 벗어난 날, 그때가 바로 1812년 5월 17일인데요. 5월 17일에 바로 노르웨이 제헌절입니다. 유럽에서는 최초이고요.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제헌절을 공표한 날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400년 동안의 이 통치에서 벗어난 이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7일은 굉장히 큰 행사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 놀러 가신다면 이쯤에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날씨도 가장 적합하고 괜찮은 시즌이 바로 요때인 것 같습니다. 5월, 6월, 7월에 여행을 가신다면 최고의 노르웨이 여행을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만나요.